판문점에 배치된 북한군 장교는 군사분계선 너머의 군인들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배워온 세계를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그곳은 눈빛과 자세 하나까지 통제되는 자리였고 그는 체제의 얼굴로 선발됐다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같은 거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남측 군인들의 모습은 그가 들었던 설명과 달랐습니다. 그는 그 의문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10년 동안 가슴속에 묻었습니다. 판문점에서 생긴 작은 의심은 훗날 그의 삶을 어디로 끌고 갔을까요? 저는 22살의 초급 장교로 임관한 뒤 판문점에 배치되었습니다. 선발 소식을 들었을 때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판문점은 남과 북이 가장 가까이 맞서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군인으로서 신뢰를 받았다는 뜻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의 자세와 행동 하나가 북측 군인의 모습을 대신 보여준다는 교육도 거듭받았습니다. 판문점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차갑게 정돈된 풍경이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둔 건물과 서로를 살피는 병사들의 모습은 화면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발짝의 움직임에도 의미가 붙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마음대로 말을 걸거나 표정을 드러낼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첫날 상급자는 푸른색 회담장과 초소, 경계 구역을 차례로 보여주며 행동 수칙을 설명했습니다. 근무자는 단순히 경계를 서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에게 북측의 기강을 보여주는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서 있는 자세와 시선의 방향까지 의식해야 했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뒤 남측 병사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살피듯 그들도 북측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눈빛에는 경계심이 있었지만 제 또래로 보이는 얼굴을 볼 때면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군복을 입었을 뿐인데 우리는 왜 상대를 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조차 없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훈련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판문점은 그저 군사기지의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적을 막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체제와 신념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고 교육받았습니다. 움직임 하나에도 규칙이 있었습니다. 걷는 자세부터 머리를 돌리는 각도까지 모든 행동이 체계적이고 계산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무언가를 잘못해서 상대에게 허점을 보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측 병사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 설 때면 긴장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 안에는 적대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생겼습니다. 남과 북의 군인이 정말 전혀 다른 사람들인지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겪었던 한 가지 경험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근무 중 남측 병사가 잠시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그가 우리의 시선을 의식하며 어딘가 여유로워 보이는 행동을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 깊이 무언가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저 병사는 저토록 자연스러울까? 우리는 늘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그 순간 제가 그동안 품어왔던 자부심이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감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판문점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이런 생각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옳다는 확신이 강해지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내면의 혼란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측 병사들을 관찰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단순히 적대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대상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경계심으로 시작된 시선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 조금씩 다른 감정들이 싹트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가장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던 시간은 회담장 근처에서 근무를 설 때였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며 꼿꼿이 서 있었고 작은 움직임조차 상대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야 했습니다. 반면 남측 병사들은 자유로운 분위기를 풍기며 저희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행동은 어디서나 명확히 통제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교되었고 그런 차이는 제게 계속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먼저 그들의 체격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측 병사들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근육질의 체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건강함이 느껴졌습니다. 군복 위로 드러나는 팔뚝이나 목 근처의 근육선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기곤 했습니다. 사실 저도 군사훈련을 통해 체력을 키워왔지만 그들의 모습은 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걷거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을 때 항상 똑같은 동작과 엄격한 규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나 긴장을 늦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자신감과 여유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묘한 부러움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두려워하거나 억눌린 상태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군복은 저희와 확실히 달랐습니다. 남측 병사들의 군복은 잘 맞는 핏감에 마치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희가 지급받는 군복은 무겁고 낡은 경우가 많았는데 그들의 군복은 가볍고 기능적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신발은 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신발은 튼튼해 보이면서도 착용감이 좋아 보였고 우리보다 더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디자인 같았습니다. 장비를 볼 때는 그 차이가 더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무기와 통신 장비부터 작은 개인용품까지 그 모든 것이 세련되고 실용적으로 보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와 비교했을 때 남측 병사들이 얼마나 더 효율적인 도구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단순히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그들의 모습은 활기차고 자유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무를 서면서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남측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선명하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긴장이 없는 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근무 중에 웃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는 신기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남측 병사들이 교대하면서 가볍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거나 가벼운 몸짓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우리 내부의 분위기와 자연스레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였고 농담은 물론이고 사소한 대화조차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여유와 활기, 그리고 그에 따른 자유로운 분위기가 부러웠습니다. 물론 저 역시 제가 속한 체제와 규율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활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곳에서 생활한다면 저도 저렇게 웃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제 호기심은 점점 더 커졌고 부러움도 함께 자랐습니다. 그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고 활기찬 모습을 보이며 더 나은 장비를 사용하는 경험은 어떤 기분일까 하고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관찰하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 머릿속에 새로운 의문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뭘 먹고 저렇게 건강해 보이는 걸까? 이 생각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체격과 활기,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유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부대에서도 체격이 좋고 우수한 병사들이 선발되어 판문점에 배치되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남측 병사들의 모습과는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엄격한 규율 속에서 생활했지만 체격이나 외모에서 드러나는 건강미는 남측 병사들이 훨씬 돋보였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햇빛에 건강하게 그을려 있었고 움직임은 가볍고 민첩해 보였습니다. 그 차이를 느낄수록 저는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음식을 먹으며 생활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제가 점심시간에 먹던 밥과 국, 그리고 기본 반찬들로 이루어진 식사를 떠올리며 그들이 먹는 음식이 얼마나 다를지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대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절대 부족하지 않았지만 풍성하거나 다양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측 병사들의 건장한 체격을 보면 그들이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우연히 그들이 근무 교대를 하면서 간단히 먹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다양한 간식과 음료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전혀 낯선 물건이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부끄러움과 함께 묘한 열등감이 스쳤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 비교했을 때 그들의 일상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한눈에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점점 더 큰 내적 갈등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북한의 체제를 믿고 살아왔고 우리 사회의 우월함을 교육받으며 자랐습니다. 특히 제가 군인이 되었을 때는 그 믿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판문점에서 남측 병사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게 되면서 제 안의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 우리는 저들처럼 보이지 않는 걸까? 이 질문은 제 자신에게 던지는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군인은 체제에서 선발된 엘리트들인데 왜 그들과 비교하면 부족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남측 병사들은 몸도 좋지만 그들의 태도와 분위기까지도 우리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자유로운 모습은 분명 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의 차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탈북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생각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체제를 믿으며 살아온 제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측 병사들을 보며 느꼈던 부러움과 궁금증이 이 생각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10년간의 군 복무를 마친 뒤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고향의 풍경은 제가 떠났던 그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군 복무를 하며 판문점에서 느꼈던 것들, 남측 병사들을 보며 품었던 의문과 갈등은 여전히 제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생각들이 제대 후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향의 삶을 직접 마주하면서 느낀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팍팍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제가 속해 있던 체제의 이상적인 모습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탈북을 시도하겠다고 말입니다. 탈북이라는 단어는 제게 엄청난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체제에서 그 단어는 곧 반역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끊임없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탈북을 결심했다고 해서 곧바로 길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물었다가 말이 새면 출발하기도 전에 붙잡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대 뒤 생계를 꾸리는 척하며 이동에 필요한 돈을 모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결책을 찾는 데 오랜 시간을 들였습니다. 중국을 거쳐 동남아시아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다는 정도만 알았을 뿐 실제 이동 순서와 시점은 출발이 가까워진 뒤에야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로마다 숨어있는 위험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발각되면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었고 라오스와 태국에서도 체포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긴 여정을 무사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작은 일들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모으는 동안에도 두려움은 끊임없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제 머릿속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저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판문점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로 인해 과거의 믿음에서 벗어나 있었고 이제는 그곳에서 보았던 삶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갈망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탈북을 실행에 옮기는 날, 저는 새벽이 오기 전 고향을 떠났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마을을 빠져나가던 그 순간 제 심장은 마치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발각된다면 그 즉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몇 시간을 걸어 도착한 곳은 국경 근처였고 저는 사전에 알아본 루트를 따라 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물은 차갑고 빠르게 흘렀고 제 몸은 긴장으로 인해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을 때 저는 뒤돌아보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이제는 중국 당국의 눈을 피해 움직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전에 연결된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라오스로 향했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사람들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지만 몇 차례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라오스와 태국으로 넘어가는 길 역시 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산을 넘어야 했고 날씨는 무척 더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탈북을 시도하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들으며 저 혼자만 이런 결심을 한 게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 위안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순간들을 떠올리면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제가 느꼈던 긴장과 두려움 속에는 또 다른 감정도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를 향한 희망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선택이었는지 지금도 계속해서 제 자신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긴 여정 속에서 쌓인 피로와 두려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제가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저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대한민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뒤에는 관계기관의 보호시설로 이동해 신원과 북한에서의 생활, 탈출 과정에 관한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기간은 입국 시기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지만 제게는 같은 기억을 여러 차례 되짚어 설명하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보호받고 있다는 설명을 들으면서도 처음에는 좀처럼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조사 중에도 직원들은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에서의 경험 때문에 사람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진행되는 인터뷰 동안 저는 항상 제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했습니다. 이 말이 혹시 잘못 해석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저는 하나원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을 위한 적응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에서도 경계심을 풀 수 없었지만 점차 다른 탈북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만난 사람들 역시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고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며 이곳에 토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원에서는 교통수단 이용법과 금융 기초, 취업 준비, 생활에 필요한 제도를 배웠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다루는 수업에서는 검색어 하나로 서로 다른 주장과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낯설었습니다. 무엇이든 정해진 설명만 들어야 했던 생활과 달리 이곳에서는 정보를 비교하고 스스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원에서는 한국 돈을 사용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1,000원, 10,000원 같은 금액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가격표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 물건이 이렇게 비쌀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익숙해졌습니다. 하나원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첫 외출이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근처 대형마트에 견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식료품부터 옷, 전자제품까지 모든 것이 한 곳에 모여 있었고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필요한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건이 있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마친 뒤에는 배정받은 임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든 감정은 기쁨보다 막막함이었습니다. 방과 주방은 마련되어 있었지만 이제부터 월세와 공과금을 챙기고 일자리를 구하며 모든 결정을 제가 내려야 했습니다. 수도와 난방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편리했지만 고지서에 적힌 항목과 납부 날짜부터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과 대화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익숙하지 않았고 북한과는 다른 억양 때문에 소통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사회적인 규칙과 관습에 익숙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북한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탈북민으로서의 이야기를 한국 군부대에서 강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이야기가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의문도 있었지만 제가 살아온 삶과 그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작은 영감이라도 줄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연자로 초대받아 군부대에 처음 들어섰을 때 저는 판문점에서 만났던 남측 병사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느꼈던 경외심과 부러움이 다시 떠오르더군요. 이번에는 그들 가까이에서 직접 대화를 나눌 기회가 주어졌으니 그 감정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강연은 보통 병영 강당이나 회의실 같은 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강연을 시작할 때는 늘 긴장됐지만 병사들이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며 차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북한에서의 생활, 판문점에서의 경험,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판문점에서 남측 병사들을 관찰하며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강하고 당당하게 보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병사들의 눈빛이 더 반짝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면 병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떤 병사는 저에게 북한에서는 군대 생활이 어떠셨나요? 라고 물었고, 또 다른 병사는 남측 군인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달랐던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북한의 군대 문화와 생활 방식을 설명해 주며 남한 군인들이 가진 자유롭고 긍정적인 분위기에 대해 다시 한번 감탄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서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 가지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제가 남한에 조금 더 일찍 왔다면 이들처럼 군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저는 판문점에서 근무하던 시절 북한 군인으로서 체제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탈북 후에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남한 군인으로서 이 체제를 지키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곧바로 남한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입대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저의 나이와 북한군 경력을 인정받는 절차, 임용 요건은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판문점에서 보았던 군복을 이번에는 남쪽에서 입어보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부터 다시 살펴야 했습니다. 그 아쉬움 속에서도 저는 한국 군인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을 통해 만난 병사들은 단순히 군사적인 훈련만 받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따뜻한 배려와 호기심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강연 활동을 하면서 저는 남한 군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처럼 전혀 다른 배경에서 온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며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남한 사회가 가진 따뜻함과 포용력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군복을 다시 입지는 못했지만 강연을 통해 장병들과 마주하는 일은 제게 또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판문점에서는 서로의 표정을 살피기만 했던 사람들과 이제는 같은 공간에서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연을 마칠 때면 저는 판문점 너머에서 보았던 당당함을 잃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전했습니다. 강연 활동을 이어가던 중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가며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쓰는 법부터 면접 준비까지 하나하나 배워야 했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할 때 북한 출신이라는 점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사실이 저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지 아니면 불리하게 작용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한국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처음 부딪힌 것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외래어나 신조어를 동료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들으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대화에 끼어들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퇴근 후 혼자 사전을 찾아보고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 표현을 익혔습니다. 또 다른 도전은 한국 사람들의 업무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업무를 처리할 때 개인의 창의성과 책임감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북한에서는 체계적인 지시를 따르는 것이 기본이었기에 처음에는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저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적응 과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급자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기본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상사와 대화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식문화에서도 흥미로운 경험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끼 식사가 매우 단순했지만 한국에서는 식사의 다양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회식 자리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를 처음 접했을 때는 신기함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료들과 술잔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열게 되는 과정은 낯설었지만 이제는 회식을 즐길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들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점차 인간관계를 넓혀갔습니다. 처음에는 탈북민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서로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저보다 먼저 정착한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의 경험담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탈북민들만의 네트워크에만 머물러 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인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친해진 동료들과 주말에 등산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다니며 시간을 보내는 일은 제게 많은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한국 사회에 점점 더 익숙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제적인 자립도 큰 과제였습니다. 탈북민으로서 초기에는 정부의 도움을 받았지만 완전히 독립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 스스로 돈을 벌고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돈의 개념이 다소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통장 관리나 카드 사용법 같은 기본적인 금융 지식도 처음부터 익혀야 했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 돈은 제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월급의 일부를 저축하며 작은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옷을 사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사 먹는 것처럼 평범한 일상이지만 제게는 큰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점차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여전히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저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북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 한국에서 저를 받아준 사회, 그리고 이곳에서 만나게 된 따뜻한 사람들까지 그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삶을 이곳에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놀랍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고 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처음 투표를 하러 갔던 날이 떠오릅니다. 투표소에서 제 이름이 적힌 선거용지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와 사회가 탈북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도 몸소 느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과 초기 정착 지원을 받을 때 이 나라가 우리를 단순한 외부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동포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던 도움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지식과 환경을 제공받았고 그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자리를 잡아갈수록 북한에 남겨둔 가족과 친구들이 더 자주 떠올랐습니다. 제가 선택한 자유에는 다시 만나지 못할지 모른다는 아픔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도 판문점에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경계 없이 말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제가 선택한 삶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판문점에서 시작된 작은 의문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을 얻은 뒤에도 남겨두고 온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자유를 얻는 대신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선택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의 사연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